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오늘 장중에 4,900까지 다시금 되찾는 흐름들, 코스피는 양전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속보 자막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고 있잖아요. 집권 2년 차에 대한 성사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우리가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멘트들이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4,900 가는 데에 또 열일을 하고 있는 종목 현대차 앞서서 목표 주가 80만 원짜리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고 했는데 KB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잠재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너네들이 안 줬으니까 나는 그린란드를 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간밤에 봤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그린란드 어떻게 밀어붙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빠지는 흐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지정학적 불확실성, 국제 분쟁, 각제 도생, 미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는 흐름들도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했고 유럽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관세 10% 그리고 6월 1일부터 25% 관세를 차츰 매기겠다라고 했고요. 유럽은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강대강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덴마크 연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써놨고요. 근데 이달 말까지 미 국채 1억 달러 규모를 전량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덴마크 연기금이 운용 자산이 34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국 국채 1억 달러 전량을 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방침을 얘기했는데 이게 덴마크 전체 연금 자산의 약 3%가 운용 자산, 이 연기금에서 34조 원 하는 거고 미국 국채 보유는 운용 자산의 한 0.4%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럽 연기금에서 미 국채를 팔아버렸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노리는 걸까요? 일단 덴마크 연기금 쪽에서는 이렇게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의도를 미국의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이 악화됐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린란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 혹은 뭐 공격 이런 수단으로 현재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은 셀 어메리카, 미국을 팔아치우겠다라는 전초전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4.2%로 튀어오르면서 4개월 내 최고치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유럽이 이제는 관세를 넘어서 금융전까지 하는구나. 그 영역까지 대응을 좀 확대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그 나라가 미국 국채를 전량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현실성은 앞으로도 낮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재정 부담이 심화됩니다. 국채를 팔아버리게 되면 유럽 국가에서 그러면 국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급등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오른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달러가 약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리고 유럽 또한 유로화가 급등이 되고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은 어쨌든 수출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피터지는 싸움에 대한 결과가 이런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던데 이 감정 싸움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은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진화에는 나섰습니다. 미국 쪽에서. 왜냐하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거는 작년 4월과 유사한 히스테리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럽 쪽 미국 국채 매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강력 부인하기도 했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 영국 무역 협정 관련해서 견고하다라는 점을 강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발작 요인을 보였다. 발작 증세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러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에 대한 금리 이런 부분도 이제 충격을 줬거든요. 뭐냐면 최근 보면 이제 30년, 4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 보셔야 되는데 하루 만에 뭐 25bp 같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기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양당에서 모두 지금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뭐 감세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국채 발행 안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런 시선이 좀 강하고요. 당연히 국채 발행할 거고 그러면 재정 건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화될 거고 그러면서 금리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과 그리고 일본 뭐 정치적으로 두루두루 보면은 여러 가지 세금을 약화시키고 세금을 좀 깎아주고 그리고 뭐 보조금을 확대하고 그런 유인책 물가 부담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8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으로 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고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금리가 튀는 데에는 일본의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목으로 써놨거든요. 보통 통상 일본이 재치기를 하면 미국 국채 시장은 몸살을 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시장의 최대 고객사 중에 한 명이 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최대의 고객사를 잃게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무래도 신경 쓰일 거고요. 뭐 일본 쪽에서는 금리도 올라가는 뭐 우리 동네에 금리가 더 좋다 하면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쪽에 압박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돈 갚으라고 하면 그럼 미국 쪽에서는 재정 악화 이런 부분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맹국들의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시선 이런 의문이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바 우리 시장은 특이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굵직한 기업도 요즘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가 잘 해주다 보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선 리스크를 좀 피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잘 수습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이런 이슈를 좀 제기해서 이건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도이치뱅크에서 이제는 종목 전략 여러분 포트폴리오 짤 때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자주 언급해드렸죠. 업종과 기업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포트에 편입해야 하는 기업으로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AI 꼬리표를 달고 뭐든지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AI 반도체부터 말씀드리면요. HBM이나 첨단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여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밸류, 이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오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기업들인데요. AI 수요가 확대되면서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함과 동시에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전력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 가시성이 제한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AI 투자 효과가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보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 실적 기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역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AI 버블 붕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인 뭔가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AI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는 바 수익화 지연이나 규제 강화, 전력 인프라 제약,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아직 미반영되어 있는 바 좀 조심해라,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업을 잘 선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JP모건에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거든요. 잠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대만에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의향서 이런 부분에 서명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2조 7천억 원 되는 규모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D램 생산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며 요즘에 D램이 범용 이런 부분에서도 잘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메모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사점들을 봐야 되는데요. 메모리 업사이클 전망은 재확인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D램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HBM은 역시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HBM은 중요한 게 기술력으로 봤는데 아무리 봐도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들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좀 핵심인 것 같았고요. 그렇다면은 마이크론이 공장을 인수해서 D램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 보니까 뭐 잘 가더라고요. 크게 염려하지 않는 흐름들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JP모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경쟁력이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후공정 패키징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 경쟁력이 중요하다라는 언급했고요. 큰 걱정이 없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였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서 알려드립니다. KB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고에너지 밀도가 좀 높은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당연히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로봇을 장착하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코스타 활성화 정책 수혜 그리고 로봇 기대로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화되면은 양 사이즈에서 수혜를 두둑하게 입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B2B 쪽 B2C 쪽,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B2B거든요. 기업 간 기업. 그렇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긍정적이라는 얘기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 충전 속도 이런 부분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을 갖고 기업까지 상승을 노려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전망되는데요. 양극재 판매 가격에 대한 데이터도 있었고요. 리튬 그리고 환율이 상승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카카오를 분석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 8만 7천 원 매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일단 본업이 잘할 것으로 봤고 AI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것으로 봤는데 AI 서비스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 기반의 서비스 1분기 출시에 대한 그 이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그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첫 사례다라고 하면서 이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주가 재평가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골드만삭스가 다음 페이지 보면 SM도 함께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와의 시너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있는 양상을 얘기를 했는데 SM은 중립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이고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은 있는데 메가 IP가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한 방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글로벌 경쟁력의 한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SM과 카카오의 시너지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어쨌든 다른 그 여타 엔터주에 비해서 중립이니까 이런 부분도 목표 주가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